아, 진짜 열받네. 여기는 미국 명문대의 한 강의실. 수업을 듣던 강의실의 한 남성이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님은 이 장면을 보더니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그 남성을 쫓아내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랍니다. 그런 제가 드디어 미국의 한 명문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죠. 사실 명문대 중 한 곳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답니다. 원래는 집에서 통학을 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다니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수월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본가와 대학교의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자취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취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월세 문제였죠. 알아보니까 제가 다니게 될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려면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세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제 형편에선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룸메이트와 함께 자취를 하면 월세를 분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하면 각자 부담해야 할 금액도 확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혼자 살 때의 외로움도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룸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룸메이트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룸메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방법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룸메이트 구인 글을 올리곤 했죠. 저 역시 같은 방법을 써서 룸메이트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모집 글을 올릴 땐 제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워야 했죠. 아무나 받아들일 순 없었거든요. 우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고 여자여야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20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비흡연자인 저한테서 담배 냄새는 너무 괴로웠고 저랑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같은 또래에 같은 성별이었으면 했거든요.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신청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니 그 중에 한 중국인 여학생이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케이팝을 정말 좋아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중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고 가까우니까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중국인 룸메이트를 드리겠다고 다짐을 한 후 부모님께 중국인 학생을 룸메이트로 드리겠다고 하니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시면서 굳이 중국인이랑 살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 오히려 부모님이 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중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푸멍이라는 이름의 그 친구는 제가 본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죠. 처음 만난 날, 저는 푸멍이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계약서에는 자취방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예외 없이 퇴실 조치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죠. 푸멍이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자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자취 첫날, 푸멍이에게 케이팝을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중국인 룸메이트인 푸멍이도 당연히 케이팝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푸멍이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목소리부터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이팝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음악이라면서 지금 유행하는 케이팝 노래들은 모두 중국 노래를 표절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당황하고 멍해져서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저는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문화권이라서 서로의 대중문화도 공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푸멍이는 한국이 항상 중국의 문화를 베끼고 도용한다면서 혐오감을 드러냈어요. 말하는 내내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좋아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 무한하게 뭐라 할 질문이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막같이 살기 시작한 터라 푸멍이와 싸우고 싶지 않아 목구멍까지 나오는 욕을 꾹 삼켜냈죠. 그렇게 그날부터 푸멍이와의 사이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취향을 이해 못하는 푸몽이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 푸몽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거 자체가 수준 떨어진다면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케이팝을 틀어놓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케이팝 문제로 어색해진 사이였지만 저는 푸몽이와 잘 지내보려 애썼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제 모습을 보던 푸몽이는 괜히 더 당당해진 채로 절 무시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푸몽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 심각한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푸몽이의 위생관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푸몽이는 저와 전혀 달랐어요. 같이 사는 내내 단 한 번도 머리를 감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옷도 몇 주씩 입고 지냈다니까요. 처음엔 그냥 개인 취향이 차이려니 넘겼어요. 하지만 화장실을 쓰는 습관이 고개를 저을 만큼 심각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화장실을 쓰고 나서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 거 있죠? 살며시 푸몽이한테 물 좀 내려달라고 부탁했더니 푸몽이가 오히려 저한테 더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물을 안 내리고 나온 게 아니라 너가 안 내린 거 아니냐고 억울해하면서 우기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화장실을 둘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 둘 다 물을 내렸다고 하니 말이에요. 몇 번이고 부탁을 했지만 절대로 물을 내리지 않는 푸몽이 때문에 저는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면 뚜껑을 얼른 닫고 물을 내리고 볼일을 봤죠. 푸몽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행동이었어요. 사실 푸몽이의 행동이 이 정도면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부엌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거 있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자기가 먹은 그릇을 설거지 안 한 채로 수북이 쌓아놓은 건 기본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으니 벌레들까지 꼬여들기 시작했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벌레들이 집에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나 몰라라 하는 푸몽이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무슨 수로 1년을 버텨야 하나 막막해졌어요. 계약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은 기간을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참았죠. 그렇게 열불이 나는 걸 참은 채 집에 있는데 이젠 집안에서 담배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밖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냄새가 스며들어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걸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푸몽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모락모락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라 방 안을 들여다봤죠. 푸몽이가 베란다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물고 있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계약서를 들고 푸몽이에게 다가가 계약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푸몽이의 반응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솔직히 전 푸몽이가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운 게 뭐가 어때서 자기한테 그렇게 뭐라 하냐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보여줬지만 자기는 이런 걸 처음 본다면서 코웃음을 칠 뿐 죄책감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한두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만 봐주면 계속할 푸몽이의 행동이 보지 않아도 훤히 그려졌죠.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방을 비우고 나가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푸몽이는 나갔고 저는 또 한 번 룸메이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중국인 룸메이트와 살 것 같다고 하니까 뜯어말리셨는데 왜 그렇게 뜯어말리시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푸몽이가 떠난 뒤 저는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사실 지난번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까 고민도 했죠. 하지만 혹시라도 푸몽이 같은 사람이 들어올까봐 겁이 났어요. 그러다 문득 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게 떠올랐죠. 이 사이트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 이상한 사람들은 없겠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룸메이트를 구하면 최소한 같은 학교 학생일 테니 안심이 될 것 같았죠. 저는 곧장 이 커뮤니티에 룸메이트 구인 글을 올렸어요. 며칠 후 한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우리 학과에서 늘 1등만 하는 한국에서 온 혜민이었거든요. 저는 혜민이를 잘 몰랐지만 학과 게시판에서 소식을 볼 때마다 눈여겨보곤 했죠.
혜민이가 성적이 좋고 똑부러지게 행동한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친구라면 룸메이트로 잘 맞을 것 같았죠. 게다가 한국 학생이라니 케이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혜민이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혜민이를 만나는 날이 되었고 혜민이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활짝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같은 학과이지만 저희 학과 학생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기에는 정말 힘들 텐데 혜민이는 학과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운 듯해 보였어요. 전부터 제가 이뻐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땐 혜민이가 훨씬 이뻐 보였는데 이렇게 이쁘고 똑부러지는 한국인 친구가 저와 친해지고 싶었다니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거 있죠? 혜민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케이팝 얘기도 하면서 BTS 얘기를 하니까 혜민이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BTS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취향마저 잘 맞냐고 좋아하는 거 있죠? 사실 푸멍이가 다녀간 이후로 저와 잘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혜민이는 더 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취향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는 친구였거든요. 거기다가 과 안에서 성적도 좋으니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바로 계약을 하자고 혜민이한테 말하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괜히 제 기분까지 좋아지는 거 있죠? 혜민이와 본격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이 즐거웠어요. 생각한 거 이상으로 혜민이는 정말 깔끔한 친구더라고요. 저와 함께 사는 내내 규칙적으로 씻는 건 물론이고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죠. 특히 욕실과 부엌은 늘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였어요. 혜민이 덕분에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요리를 하고 나면 설거지는 물론이고 식탁과 가스레인지 주변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푸멍이와 함께 지냈을 때 가장 골치 아팠던 벌레 문제도 싹 사라졌어요. 혜민이가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다 보니 벌레가 있을 이유가 없었죠. 세면대 하수구에서 날아다니던 날파리들도 어느 순간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만족스럽게 혜민이랑 동거하면서 어느새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어요. 여름방학 때엔 혜민이가 잠시 한국에 다녀왔는데 오자마자 저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맞춰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저것 이름을 대면서 맞춰보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다 틀렸더라고요. 알고 보니 혜민이는 저한테 주려고 꼬북칩이라는 과자를 10개나 사온 거 있죠?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미국에서 한국 과자인 꼬북칩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저도 한번 이 꼬북칩을 사 먹으려고 가게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품절이라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과자를 10개나 사오니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꼬북칩을 처음 뜯었을 땐 오밀조밀한 모양으로 동그랗게 여러 겹이 한 개의 과자로 쌓여 있더라고요. 모양을 자세히 보니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이 생각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꼬북칩이라고 한 건가 하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과자를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얇고 바삭한 과자가 여러 겹이 입에 한 번에 씹히다 보니 식감도 매우 좋았고 옥수수 향이 고소하게 나면서 은은하게 달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순식간에 과자 한 봉지를 뚝딱 해치웠죠. 혜민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맛있는 점심밥도 해주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혜민이가 차린상에 앉았는데 빨간 국물이 있었어요. 이름이 김치찌개라고 하더라고요. 혜민이한테 이거 먹으면 매워서 죽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저를 위해서 일부러 덜 맵게 해줬다고 했죠.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을 땐 당연하게 아주 빨간 국물 때문에 엄청 맵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맵지 않으면서 새콤한 맛이 느껴졌답니다. 혜민이가 제 밥 위에 뭔가를 얹어주길래 이건 무슨 반찬이냐고 물었더니 그게 바로 김이라고 하더라고요. 납작하고 까만색인데다 바삭해 보이는 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갔어요. 음식이 까만색인 건 보기 드물었거든요. 저는 혜민이가 밥 위에 올려준 김에 밥을 싸서 한 입 먹었어요. 먹어보니 맛이 정말 일품이었죠. 별다른 조리 없이 밥 위에 올려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살짝 짭조름하면서 바삭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밥이랑 찰떡궁합을 이뤄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울 때까지 김과 김치찌개가 전혀 물리지 않았죠.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도 유명해서 한식당이 최근 들어 많이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으면 진작 갈 걸 후회했다니까요.
그렇게 혜민이와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름방학이 금방 끝났어요. 2학기에는 혜민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역사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대한 나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화책 읽어주듯이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죽하면 혜민이와 매주 동아시아의 역사를 수업하는 날만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혜민이와 동아시아 역사를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실로 가는 복도 맞은편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은 서로 중국어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오고 있었죠. 사실 평소에도 동아시아 역사 시간 때 종종 봤던 무리인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매번 수업 시간마다 딴소리를 해서 집중력을 흐리거나 자기네들 무리끼리 시끄럽게 얘기를 해서 강의실에 있기 너무 불편했거든요. 혜민이와 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무리 중 한 명이 일부러 혜민이의 어깨를 세게 치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혜민이는 깜짝 놀라 주춤거렸고 중국인 학생은 그런 혜민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따지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본인이 지나치다가 일부러 쳤으면서 적반하장인 모습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혜민이가 걱정돼서 혜민이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혜민이는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혜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 누가 봐도 일부러 부딪힌 게 맞았는데 사과는커녕 저런 식으로 따지고 가다니요. 중국 애들은 왜 저러는 건지 너무 유치하고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인들에 대해 깊게 알게 될수록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나쁜 사건을 겪고 나서 동아시아의 역사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아까 그 중국인 학생들이 옆에 몰려앉아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날 강의 주제는 중국 수나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었어요. 평소에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역사 이야기가 재밌었기 때문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강의를 들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는데 고대 한반도에는 고구려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상황에서도 고구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다던데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수나라의 양제 황제가 612년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반도 전체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안고서 말이죠.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고구려의 저항은 치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군사적으로 열세였지만 엄청난 전략과 강력한 정신력으로 수나라군을 괴롭혔다는 거 있죠. 결국 당황한 수나라의 양제 황제가 30만의 증원군을 보냈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유인작전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살수대첩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수나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강을 건너다 매복 공격을 받아서 30만 명 중 2,700명 정도만 살아서 돌아갈 정도로 크게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을지문덕 장군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교수님의 강의에 푹 빠져들어갈 때쯤 어디선가 갑자기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혜민이의 어깨를 일부러 치고 갔던 그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교수님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끼어들었더라고요. 그 중국인 학생은 중국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현재의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국방 예산은 세계 2위 수준이니 한국 정도는 중국이 단숨에 부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중국 학생의 말에 잠깐 당황하신 기색이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을 되찾으셨어요. 현재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과거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중국의 군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다른 면에서 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셨죠. 한국의 군사력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계 9위권의 국방비 지출 규모라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면서 말이죠. 군사력의 척도가 단순히 국방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설명도 해주셨고요. 특히 교수님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파악할 때 국방 수출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재밌었는데 만약 한국이 군사력이 약했다면 폴란드에 2차례에 걸쳐서
150억 달러나 되는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없었을 거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때 수출되는 무기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로켓 등이 있는데 이 무기들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거 있죠? 심지어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폴란드에서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정부에서는 한국의 국방부 차관에게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 학생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충고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영토의 크기와 군사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라며 한국을 얕보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죠. 하지만 중국인 학생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봐도 한국은 토끼같이 생기고 실제로도 한국은 토끼 같은 약한 나라에 불과한데 어떻게 감히 세계 최고 나라인 중국을 당해내겠냐고 말하는 거 있죠. 중국 학생들이 자꾸만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전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의실에서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분위기를 망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게다가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열등감과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더 불쾌했어요. 결국 저는 중국인 학생에게 항의하듯이 말해버렸죠. 아니, 한국이 토끼처럼 보이는 건 중국 너희들이 자격지심에 가득 차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 있었던 일. 그러니까 중국인 학생이 혜민이의 어깨를 일부러 친 사건까지 꺼냈어요. 자기들이 실력으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비겁한 짓이나 하는 거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학생들에게 한마디 더 보탰어요. 그렇게 말로만 한국을 까내린다고 해서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 그렇게 한국을 이기고 싶으면 너네 정신이나 뜯어고치고 실력으로 승부할 생각을 하라고요. 맞받아치는 제 모습에 당황한 건지 화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국인 학생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중국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인은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졌고 숨을 몰아쉬면서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러면서 그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꽂으면서 우당탕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버릇없이 나오는 중국 학생을 보고 교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국인 학생을 보시는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강의실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면서 지금 당장 강의실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직 화가 진정되지 않은 것 같았던 중국인 학생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는 뒷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교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교수실로 오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속으로 잘 됐다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날 사건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 수업에서는 그 중국 학생이 진상짓을 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혜민이를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2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혜민이랑 같이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혜민이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꼭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